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서울 전역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절벽과 금리나 기조까지 맞물리면서 갓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서울 전역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에선 이 부동산 시장 점검 TF를 열고 서울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과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출렁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과거의 정책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나아가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이 국내에 도입된 지 20년 만에 적립금 규모가 400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단순히 기업에 돈을 적립하는 형태에서 벗어나서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개인형 IRP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최근 수익률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증시가 위아래로 심하게 출렁였습니다. 아무래도 중동 정세 여파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오전장에는요, 사실 연중 최고치로 올라섰고, 이러다가 오늘 3,000포인트 오늘 역사적인 날을 다시 쓰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상승폭을 또 줄여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더니 이제 오후장 들어서는 또 하락 전환도 했고, 장 막판까지 매매 공방을 좀 벌인 끝에 결국에는 오늘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말씀드리면요. 코스피는 0.12포인트, 3.64포인트가 올라서요. 2,950.30에 코스닥은 0.21% 하락했습니다. 네. 1.61포인트가 떨어져서 775.65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코스피가 참 아쉽습니다. 이게 오전에 2,998포인트까지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3,000포인트 달성 축포를 정말 터뜨리기 직전이었는데 사실 오늘장 시작하면서 대외 환경은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밤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헤란, 이란 수도죠.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대피하라 뭐 이런 메시지도 남겼고 그러게요. 예. 또 오늘 G7 정상회의 시작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 뭐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맞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게 여러 측면에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내 증시가 여기를 극복해내고 오전장에는 상승폭을 확대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기관들이 오전에는 좀 물량을 늘리다가 대거 또 던지기 시작하면서 상승폭이 축소되기 시작했고 결국 오후에 하락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여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확장 재정에 대한 기대감, 전반적인 국내 증시에 대한 상승 기대감, 여기에다가 중동 리스크 이렇게 이 두 축이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매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셈인데요. 다만 이제 이번 주에는 역시 중동 사태가 증시 향방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과 이란이 이번 주에 양자회담 가능성을 다시 열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동 사태만 발목 잡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중동 사태가 조금 안정 기조로 접어들게 된다면 아마도 코스피는 매수세, 강한 매수세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3,000포인트를 향해서 다시 시동을 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우리 국민의 경제 심리가 1년 사이에 뭐 가장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이게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경제 심리 지수가 있어요. 이게 네. 2022년에 만든 지수인데 네. 여기서 뉴스 심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수는 지난 13일 기준으로 108.43, 기준은 100입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는 109.05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작년 7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네. 기록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뉴스 심리 지수니까 경제 분야의 언론 기사 나온 것들 중에서 뭐 긍정적인 단어들, 부정적인 단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집계를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지수화한 네. 겁니다. 100보다 크면 경제 심리가 과거 장기 평균보다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낙관적이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네. 이 지수가 작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77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네. 1월 들어서 잠시 100선을 회복했다가 이제 상호관세 터지면서 다시 80대까지 떨어졌다가 네. 그 뒤로 또 회복세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뉴스 플로우를 가지고 집계하는 지수다 보니까 경제 심리에 어떻게 보면 실시간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지수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지수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어쨌든 긍정 지표를 나타낸 것은 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일단 정치 불확실성이 상당히 완화됐다라는 점, 그리고 다시 증시를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국내 증시가 모처럼 상승세를 제대로 타고 있다는 점, 그 외에 이제 정책적으로 보면 추경 편성 같은 확장 재정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여파로 잠깐 좀 수그러들었던 주택 매매 그 심리가 네. 이게 뭐 상승세로 돌아섰다면서요? 네, 요즘 뭐 집값 계속 신고가 이야기 전에 드렸는데 이게 이제 매매 심리에서도 그대로 잘 드러나는 거죠. 주택 매매 심리 지수는 이제 국토연구원이 발표를 하는데 네. 이건 이제 일반 가구, 중개업소 이런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오를 것 같냐, 현재 상태는 어떻다고 보냐 이런 식의 인식, 전망을 조사해서 산출한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시장 참가자들의 이것도 심리를 잘 보여주는 건데 지난달에 전국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가 113.0, 네. 전월보다 4.3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수는 지난 3월 같은 경우 이제 114 수준으로 높아졌다가 이제 서울시가 당시에 이제 강남 3구, 용산구 전역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을 하면서 4월엔 또 떨어졌어요. 108로 또 내려앉았다가 한 달 만에 지금 다시 3월 수준까지 거의 회복을 한 셈이죠. 이 지수는 기준이 115입니다. 115 네네. 세 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 115 이상이 되면 상승 국면이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과열 단계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전국 단위로도 지금 다시 과열 단계에 진입해 가고 있다라고 봐도 되고 지역별로 보면 역시 서울이 압도적으로 높고 상승폭도 가장 컸습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 131.55였습니다. 네. 전월보다 11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은 아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완벽한 과열 단계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4월에 108.2에서 5월에는 113.6으로 반등을 했고요. 그 외에 지방의 주택 매매 심리 지수는 지난달 106.2로 한 달 사이에 또 2포인트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세종을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세종 매매 심리 지수는 24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대선 기간 중에 이제 행정수도 이전, 죄송합니다. 청와대나 국회 이전 이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청와대 이전을 최근에 추진하고 있으니까 선거 이후 세종시 지역은 매매 심리가 확 식은 그런 분위기가 지수로 나타난 겁니다. 네. 그 국민연금 수령할 노년층이 그 건강보험료 또 소득세 때문에 실제로 손에 쥐는 네. 연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던데요. 네, 이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일단 건보료부터 살펴보면요, 이게 이제 건보료 부과 체계가 두 차례에 걸쳐서 개편이 됐어요. 네네. 이제 2단계 개편이 2022년부터였는데 이 개편으로 인해서 건강보험에 있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던 분들이 네. 이제 대거 이동하게 됐다. 지역가입자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보험 그 건보료 부과 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이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요. 네. 연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네. 내려갔죠. 강화됐습니다. 네, 이제 네. 이렇게 되면 기존에는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계셨던 분들, 연금 수급자들이 대거 이분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60세 이상 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7.2%, 약 24만 9천 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서에선 추산을 했습니다. 그럼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될 건보료는 연평균 264만 원,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월 22만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네. 따지고 보면 건보료를 내야 되니까 건보료 네. 부담으로 인해서
연금 수급액은 실질적으로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건보료가 국민연금 같은 이런 공적연금의 소득에는 연동해서 부과가 되는데 기초연금이나 아니면 퇴직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연금의 종류에 따라서 건보료 건보료 부담이 부담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죠. 예를 들었으면 좀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를 들면 노후에 이제 월 소득이 200만 원인 분들이 이제 두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이 한 분은 전액 다 국민연금으로 받는 분이면 네. 2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또 다른 한 분은 예를 들어 국민연금 100만 원, 나머지는 퇴직연금 100만 원으로 받는다. 네. 그럼 같은 200만 원을 받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분은 국민연금 100만 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게 되니까 네. 총 소득은 같지만 네.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수급자가 건보료를 더 많이 내는 구조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는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네네. 세금 부담이 없는데 국민연금 이제 노령연금이죠. 과세 대상인 거죠. 네.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수급자가 국민연금으로 전액 받는 수급자에 비해서 실질 가처분 소득이 더 높다.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구조는 결국 연금 수급을 앞둔 사람들의 행동에도 네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보험료 부담이 좀 있어요. 네. 이걸 피하기 위해서 연금을 내가 수급 시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신청해서 받아버리는 그럼 연금 수급액은 줄어들잖아요. 줄어들죠. 네. 대신 건보료 기준에 이제 좀 미치지 못하게 되면 피부양자로 남아 있게 되거나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조기에 앞당겨서 받는 제도가 있는데 네. 5년 앞당겨서 받으면은 네. 30% 감액된 연금액을 평생 받게 그렇더라고요. 되거든요. 예. 네. 그러면 이건 결국 건보료 부담 줄이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인 선택을 이런 부담 때문에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고서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보장성을 논할 때는 액면 연금액뿐만 아니라 건보료나 이런 세금을 제외한 순연금 소득 기준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8분입니다.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강남권은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였는데도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죠. 또 서울 외곽까지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두고 2017년에 문재인 정부 출범 때와 뭐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또 시장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집값이 좀 이상하다. 네. 심상치가 않다. 네, 그렇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지금 주택 시장이 아까 언급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초반이랑 유사한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재 시장을 일단은 그 정책이나 대책을 배제하고 상황만 놓고 보면은요. 올해 2월과 3월에 서울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4개 구가 가파른 상승을 보였고 서울 전체 주간으로 0.25% 정도 강세가 나타났었습니다. 네, 네. 근데 지난주 기준으로 지금 현재 서울 전역이 0.16으로 더 올랐기 때문에 주간. 네, 주간으로 더 상승을. 올랐기 때문에 네. 올해 5월과 6월의 강세장이 특히 5월 둘째 주부터 소수점 네. 첫째 자리대로 진입을 했고 예. 0.1에서 0.16, 19, 26 이런 식으로 점점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강세 분위기가. 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보이는 지역은 네. 주택가의 가장 높은 토어제 4개구가 아니라 그 다음 가격대의 주택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는 마포하고 성동구, 동작구가 여기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양천구까지 포함해서
4개 권역이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요 지역이랑 주택 가격이 비슷한 경기도로 가게 되면은 네. 판교 분당 그리고 과천 네. 그리고 용인 수지 지역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네. 좀 더 인정해주면 하남시를 포함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소위 말하면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12억에서 20억 사이에 있는 고가 주택군들이 네. 초과 강세를 강남 4구랑 같이 보여주다 보니까 네. 주간 기준으로 좀 더 강세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반대로 말하면은 네. 그 다음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소위 9억부터 12억이라든가 6억에서 9억이라든가 이런 가격대까지는 강세가 아니거든요. 아직은요. 그러다 보니까 네. 5대 광역시라고 불리는 지역에서는 현재 부산 빼고 주간 동향 조사는 모조리 마이너스고요. 네. 인천까지 포함했을 때 6대 광역시의 주간 실거래 동향 조사는 모두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전반적인 강세장이냐 하면은 그것은 아닌데 아니네요. 네. 가장 높은 고가 지역과 그다음 고가 지역의 주택가의 강세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네. 가장 높은 고가 지역은 토어제 풀었다가 묶이면서 그다음 지역이 지금 다시 또 토어제로 묶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지역들을 사두는 게 낫겠다는 그런 시장 심리가 아하. 조급함이 많이 작동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규제가 적용이 되게 된다면은 네. 그러면 그다음 지역인 9억에서 12억 사이 구간에 있는 주택 가격으로 또 번져 나갈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새롭게 그 수립한 그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그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시차를 두고 결국은 한 칸 한 칸 밀려가는 방식으로 시장의 강세 분위기가 전파가 되게 된다면 종국에는 모든 지역이 강세가 되는 건데 네.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긴장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낼 것인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와중에 지금 유세하는 과정에서는 마뜩하게 그런 부동산 관련한 규제책이나 적극적인 수요 공급 관련 대책이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대선 유세 때. 네, 그런 게 나왔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초창기처럼 문재인 정부도 초반에는 부동산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지 않았다가 시장에서 대책을 많이 좀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좀 안도랠리를 했었거든요. 네. 지금도 그거랑 조금 유사하게 가는 상황이어가지고 안도랠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도랠리가 어떻다고요 지금요? 그러니까 안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가 안 나올 거라고 안도한다는 거야? 아니면 네. 시장이 규제를 뭔가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비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것입니다. 그 안도는 이제 집값이 오르길 바라는 사람 쪽에서는 안도가 있을 수 있지만 규제가 안 나오고 계속 집값이 만약에 오른다라면은 네. 매매 그러니까 수요라든가 이런 사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안도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니요, 통상 안도를 하는 거는 그 네. 심리 상태라기보다는 네. 규제 정책을 쓰느냐 아니면 부양 정책을 쓰느냐인데 네. 규제 정책을 쓸 거라고 생각했을 때 안 쓰면 안도한다라는 그런 말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주택 가격이 올랐으니까 주택 시장에서 소위 매매나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럼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제일 비싼 지역과 그 다음 지역까지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 집값이 상승을 한 건가요? 물고 네, 흔히 그 말하는 부분은 그래서 풍선 효과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은지가 궁금해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정부 초반부터 17년부터 주택가격 강세장이 온 것이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국 40년의 부동산 역사에서 네. 구조적으로 장기 강세였던 기간은 3번밖에 없었고 네. 86에서 89년, 2001, 네. 2007년 네. 그리고 2015년부터 2021년이었습니다. 네. 2015년부터 시장이 완전 돌아섰기 때문에 분양도 52만 호 했고 이러면서 굉장히 호황장이 일어났었는데 문정부로 전환되는 과정에 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랑 다르게 규제책을 내지 않을까 하고 좀 쫄아 있었다가 네. 17년 1월부터 5월까지 얼어 있었다가 집권하고 나서 마뜩한 대책을 내지 않으니까 문재인 정부도 대책을 좀 안 내는구나 하면서 네. 그 5개월간에 눌려있던 부분이 터져서 6월부터 8월까지 강세가 나타났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규제 정책을 계속해서 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적 강세장인 15년부터 21년 사이에서는 네. 결국 구조적 강세장이라는 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는 거시적으로는 네. 금리라든가 거시 금융 상황이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어야지 됩니다. 금리가 네. 계속해서 네. 장기로 내려가는 국면이고 네. 그리고 가계대출 관련한 유동성 정책도 네. 굉장히
우호적으로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주택 가격이 낮아야 그렇죠. 그게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그렇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소득이 받쳐주기 때문에 네. 2017, 18년까지는 주택 가격이 우리나라 소득 대비로 보자면은 큰 부담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수요 공급으로 보더라도 공급도 타이트하고 이런 게 다 맞물려져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조적인 장기 강세장에 잠깐 17년 6월, 8월 얘기한 거고요. 네. 현재는 거시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 중립적인 환경이죠. 금리는 조금 내려가고 있지만 뭐. 가계대출 관련해서 스트레스 금리를 좀 더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 부분은 약간 중립적인 환경인데 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은 구조적이고 장기화된 그런 강세 기조라기보다는 네. 시차를 두고 강세장 분위기가 서서히 전염되는 그런 단기 강세장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17년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랑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그때는 이후 6년간 소위 펼쳐졌던 장기 랠리의 중간점이었고 네. 지금은 2022년부터 있었던 약세장에서 단기 강세가 나오는 기간들은 작년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는데 네. 작년 8, 9월 7, 8월, 올해 2, 3월, 올해 5, 6월 이런 식으로 단기 강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조적인 강세장이 펼쳐지려는 조건 중에서 유동성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은 유동성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통상 여기서 유동성은 가계대출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네. 2020년, 21년에 시장에 낙관이 넘쳤을 때 유동성은 월에 10조 원씩 빌리면서 연에 100조에서 120조를 빌리는 이런 폭발적인 유동성이었고 현재는 네. 월에 5조 원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거시 전체로 보면은 가계부채는 1년에 100조, 120조 빌리다가 지금은 1년에 50조, 6조 빌리니까 가계부채가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다만 왜 5조, 6조밖에 과거에 반밖에 안 빌리는데 주간 동향조사는 높게 나오냐 이런 거에 네. 대해서는 과거에는 시장이 거래했던 주택들이 전국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세장이 전국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고가주택이든 저가주택이든 지방주택이든 할 것 없이 모두 다 거래가 되면서 지금보다도 거래량이 이제 그 거의 2배 이상 높았으니까요. 네. 이러면서 10조가 빌린 게 어느 정도 분산됐는데 근데 지금은 5조를 빌리긴 하지만은 네. 그게 고가와 초고가에만 투입이 되는 거니까 네, 네. 전국적으로 환산하면은 그냥 개념적으로는 10조 빌리는 시기랑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거시지표 전체로 보면 거시지표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해석해서 보자면은 과거의 강세장과 유사했던 그런 수준의 유동성이 일부 지역에는 풀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랑 달랐던 거는 그때는 LTV가 70도 있었지만 40도 있었고 네. LTV 0도 있었고 오만 복잡한 제도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LTV가 더 완화됐습니다. 네. LTV가 80까지 열려 네. 있고 이러니까 소규모 금액이라도 높은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올려서 주택가격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아까 이제 초고가 시장과 그 다음 시장이 또 네.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규제에 묶일 수 있어서 미리 이제 매수에 뛰어들어서 그게 시장이 어느 정도 올랐다. 그러면 그 나머지 5대 광역시하고 나머지 지역들도 그러면 만약에 규제가 되면 오히려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할 걸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강세는 네. 그러니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네. 자산 시장은 결국은 어떤 그 테마에 1등주가 먼저 달려가고 1등주가 랠리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다음 2등주들이 그 갭 차익을 메꾸는 과정에서 강세가 번져나가거든요. 네. 지금도 사실 토어 재발 강세라고 토어 재발 테마라고 본다면은 네. 토어 재발 테마가 번져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마포 성동이든 이런 지역이 토어제로 마포 성동이 묶이게 되면은 토어제로 목동은 묶이게 이미 뭐 재건축 아파트가 토어제 포함이 이미 돼 되니까요.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지역으로 서울에서도 좀 더 번져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토어제를 하면은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좋은 지역이라고 좌표를 찍어준다라는 표현들을 많은 분들이 하시던데 네. 그렇게 하게 되면 토어제를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안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저는 어떻게 토지거래 보세요? 허가제는 그냥 다 풀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냥 시장에서 특정 지역으로 유동성이 쏠리었을 때 네. 지금 이미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풍선 효과 얘기들이 지금 다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특정 지역에서 그리고 이미 3월 19일에 토어제를 재지정할 때 그때 풍선 효과를 우려했었던 시각들이 이미 있었잖아요. 그게 5월, 6월에 지금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토어제는 근본적으로
유동성을 단기간에 집중시켜가지고 특정 부위를 팽창시키는데 항상 활용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네. 아마 또 마포 성동을 지정하게 된다면은 다시 또 번져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게 집값이 새 정부만 들어서 집값이 오른다는 게 이 정부 탓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쌓인 거에 그게 결과물일 텐데. 네, 맞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비난하고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실수요자들한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접근성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집값이 너무 널뛰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으면서 쭉 이렇게 열심히 하면 집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주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나. 좋은 주거 품질을 살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너무 많이 오르면 이렇게 많이 오르면 좀 정책 당국도 좀 불안할 것 같고요. 네, 근본적으로 네. 주거료가 올라가면은 네. 그 이재명 대통령 말이랑 똑같은데 결국 집이라는 게 주거와 투자의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 집을 투자로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이 좋겠지만 네. 모든 집은 누군가의 주거 서비스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 가게에서는 소비 위축의 보통이죠. 큰 축이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택 시장은 근본적으로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는 건 전 세계 모든 국가들과 관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보고 네. 새 정부든 전 정부든 주택 시장을 인위적으로 뭐 과열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없을 없죠. 거로 생각을 없죠. 네. 합니다. 네. 다만 과열이 없으려면 미시적인 측면에서 수요 공급 관리가 잘 돼야 하고 네.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금리나 유동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지표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종전 정부의 여러 수요 진작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재 과열을 만들고 있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네. 새 정부에서는 이런 거를 캐치해가지고 대책을 잘 낼 것 같고요. 사실은 잠깐 단기 종전 정부의 어떤 부분이 과열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신다고요? 그거는 네. 그 고레버리지 정책이요. 아, 네. 근데 단기 강세장은 윤석열 정부 3년 중에도 3번 이상 있었고 네. 단기 강세장 가장 직전에 있었던 24년 7, 8월 같은 경우에도 작년. 네. 감독 당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월 가계대출이 8조씩 늘어나니까 네. 거시 건전성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서 바로 다음 달부터 가계대출 바로 묶어버렸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9월부터 12월까지 매우 안정세로 갔었는데 지금 6월 15일에 금융기관 관련 감독회의 열리고 하는 것을 보면은 네. 이제 그러면 가계부채 관련해서 단기 대출 관련한 규제 정책을 내는 방식으로 좀 풀 것 같고요. 그러나 네. 이거는 좀 장기적인 안정화 대책은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도심 내 공급 활성화하고 신도시 늦어지는 거 조속하게 촉진을 하고 등등 공급 정책을 같이 묶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수요 공급 관리를 잘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개항이라든가 이제 일부만 지금 됐고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예. 4기 신도시가 과연 가능할 건지 또 1기 신도시의 이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게 과연 제때 공급이 될 수 있을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공급이 많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때를 놓쳐서 집값이 너무 턱없이 올랐을 때 이제는 아니다. 공급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싶어서 남들 이제 집값 오를 때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또 다시 또 영끌하다가 또 폭락하는 장세에서 네. 굉장히 고통받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공급을 할 수 있을지를 청사진을 확실하게 좀 보여줄 게 필요하고 또 부동산 이제 많이 그 전문가시니까 어떤 정책이 가장 시장에 유효한 건지 그다음에 당장의 단기적인 안목을 하는 게 중요한지 좀 중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호소를 하든 합의를 구하든 이런 방식으로 좀 기다려달라 이런 인내를 필요로 하는 걸 얘기를 하면서 해야 될지 이런 큰 틀에서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국 주택 시장의 네. 고질적 병폐 중에 하나가 임대차 시장에서 네. 그 민간 임대차, 장기 임대차가 되지 않는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그 결국은 장기 임대차가 되지 않는 부분을 위해서 자가 수요가 굉장히 촉진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임대차 시장도 전세 대출을 통해 가지고 전세 시세가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전세 대출이 원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형태로 초창기에 활용을 했었지만 현재는 네. 약간 좀 여러 가지 왜곡돼서. 방법에서 왜곡된 사용처들이 나오면서 전세 네. 대출에 대해서도 좀 뭔가 구조적인 재해석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한국이 좀 과거랑 달라진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장기성 자금들이 이제 좀 많아졌는데요. 과거에는 연금이라든가 퇴직연금 같은 그런 여러 장기성 자금들이 없었고 네, 아무래도 또 장기성 투자할 대상이 없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도 다 해외로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 있는 여러 장기성 투자 자금들을 도심 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데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민간의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달성하려는 노력만으로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한계가 많이 있죠. 네, 공공이 장기성 자금들을 활용해서 역세권의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상주 가능한 그런 장기 임차가 되는 주택들을 폭발적으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5,000호, 10,000호 수준이 아니라 네. 수도권 전역에 그 소위 100만 호 이상 되는 그런 임차 가구들을 역세권 중심으로 굉장히 건설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런 형태의 정책들이 같이 믹스가 되어야 민간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와 함께 밸런스가 잘 맞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정말 합니다. 좋은 방안인데 그런 땅을 정부가 역세권에 다 갖고 있는지 그게 좀 추진 동력이 가능한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사실은 일기 신도시가 지금 현재 주택 공급 문제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는 것이 일기 신도시도 1986, 89년 1차 소위 대상승 장에서 네네. 그때도 임차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전세라든가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막 가족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맞아요.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무서운 그 그래서 뉴스들도 특단의 나왔었죠. 대책이라고 네. 하면서 나왔던 주택 공급이 일기 신도시였고 맞습니다. 일기 신도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거든요. 맞아요. 네. 현재 우리나라 주택에서 1인과 2인 가구가 장기 거주했었던 주택들은 비아파트였는데 비아파트가 전세 사기 사건 등으로 인해서 지금 그 주 수요층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주택이 위축되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이고요. 네. 그 수치가 수도권에 생각하면은 100만 호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숫자를 커버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비상사태에 육박하는 그런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한시적으로 그 특례 용적률 인센티브 등등을 얼마든지 제공을 해서 3기 신도시 아직 다 안 지어졌기 때문에 네. 거기 있는 도시 계획, 도시 설계 등을 다 변경을 하고 해서. 서울에 있는 구도심도 다 마찬가지인데 조금 용적률 높이면 아무래도 네, 용적률 횟수가 높여가지고 늘어나니까. 지으면은 충분히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금도 네. 있기 때문에 결국 그냥 선택의 이슈라고 저는 봐요. 사고의 틀을 좀 전환해 보는 것도 또 다른 그 묘안을 짜낼 수 있는 그런 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네. 이제 이건 정책적인 얘기고요. 일반 실수요자들은 사실 지금 많이들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집값이 오르면 전월세 또 오르는 거 아닌가. 실제로 시장에 가보면은 매물이 좀 많이 올라서 나온다고 하고. 네, 사실은 네. 매매 가격이 올랐다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은 네. 매매 가격은 전세에 기반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결국 올해 보면은 작년과 좀 다른 거는 올해 4월, 5월로 오면서 전세 가격이 좀 올랐거든요. 네. 올라간 전세 가격에 기반해서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과열도 맞긴 하지만은 결국 임차료 상승이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부동산 시장의 그냥 당연한 논리가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고 레버리지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전세 올라간 거 그 이상으로 질러서 사면서 네. 과열을 조금 만들고 있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가계대출 관련 규제책이 나오면은 매매가 상승세는 소위 일부 멈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렇게 네. 좀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새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낼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임차료가 올라간다는 거는 주택 수급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 공급 정책이 확실하게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옆에 이제 동생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네.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이제 전세를 가야 될지 조금 보태면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게 좋을지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될지 정보 정책 나오는 거 좀 기다려봐야 될지 아니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나을지 이런 걸 여쭤보면 저는 지금이 뭐 이제 단기간에 주택 가격이 한두 달만 요즘에 그 시장 분위기는 2달 만에 가격이 너무 떠버리니까 그렇죠. 네. 5월이면 모르겠는데 현재 기준으로 무리해서 사라는 말을 하긴 어려운데요. 그런데 주택이라는 거는 주택 가격이 오르건 내리건 그거를 너무 의식하기보다는 본인이 거기에 소위 이제 가족을 만들면서 결혼을 하면서 아니면 아이를 낳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장기간의 거주가 필요한데 내 소득이 8배, 10배 이내로 DSR 한도 이내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데 내가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매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소득이 8배에서 10배까지도요. 소득이 8배에서 10배는 매우 합리적인 레벨인데 그래요. 지금은 12배나 그걸 이상 되는 주택들을 고레버지로 사기 때문에 네. 또 자기가 들어가지도 않을 건데 전세 끼고 후순위 끼고 갭으로 사니까는 네. 투자 성향이 좀 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 좀 떴고 정책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지켜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100세 시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건강과 노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은퇴 이후 노후 자금 위해서 돈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오현민 수석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퇴직연금 총 적립금이 역대 최고치로사였다면서요? 아, 네. 지난주 고용노동부랑 금융감독원에서 2024년 퇴직연금 투자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네. 거기에 따르면은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총 적립금이 431조 7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9조 3천억, 약 13% 정도 증가했는데요. 네. 이게 3년 연속에 13% 증가한 거고요. 한 5년 전에 비해서는 이게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그렇군요. 퇴직연금 총 적립금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뜻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 상태고요. 근로자 100명이 넘는 기업은 거의 한 90% 가까이 도입한 상태인데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도입률이 아직 한 24%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고 가입자가 증가했고 또 운용 수익금도 또 이 총 적립금에 포함되는데 과거에 비해서 운용 수익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점도 총 적립금 증가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퇴직연금을 대부분 그냥 예금에 넣어두고 방치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퇴직연금 적립금의 82.6%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 즉 예금에 이제 들어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게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비율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에는 88.7%였으니까 이게 거의 뭐 90%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지금 2년 만에 6%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그 변화가 특히 지난해 좀 많이 나타났고요. 반대로 실적 배당형 상품, 그러니까 펀드나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늘어난 건데요. 실적 배당형 상품이 이제 전년 대비 그 투자된 금액이 한 53%가 증가해서 저축에서 투자로 이런 좀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퇴직연금 그 운용 수익률은 어느 정도 돼요? 네, 작년 전체 퇴직연금 투자 수익률이 한 4.8% 정도 되는데요. 네. 그 전해에 비해서 약간 0.5%포인트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수익률보다는 제도별 수익률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퇴직연금 제도가 크게 퇴직금을 회사가 운용하는 DB형 그리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DC형 이렇게 나눠집니다. 네, 네. 이제 DB형 같은 경우는 이제 퇴직연금이 이제 한 뭐 절반 정도 이렇게 차지한 게 DB형인데, 근데 DB형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처럼 근로자한테 줄 금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딱 그만큼만 챙기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운용할 그럴 이유는 없는데요. 네. 대신에 DC형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하다 보니까 퇴직할 때 내가 잘 굴리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그런 동기가 있다 보니까 좀 제도 간의 좀 수익률 차이도 좀 나타나는 것 그렇겠네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를 유추해 볼 때 DC형 퇴직연금 수익률이 네, 더 조금 높게 더 높게 나왔겠네요. 나타났습니다. 네. 네. DB형이 평균 4.04%라면 DC형은 5.18%로 이렇게 조금 그래요? 더 높은데요. 네. 이걸 그 들으시는 큰 건데요? 청취자분들께서 네, 근데 뭐 1%면 별로 안 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막 생각하실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커지는 어떤 효과가 또 나타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수익률 분포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도별로 좀 나타나 있는데요. DB형이나 DC형이나 이제 가입자 수익률이 다 2에서 4%에 좀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DC형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한 8% 정도는, 그러니까 100명 중 8명 정도는 6% 넘는 분, 10% 넘는 분, 20% 넘는 분들도 이렇게 좀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근데 DB형 같은 경우는 6% 넘으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요? 없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좀 1%도 안 되는
그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작은 몇 명 안 되는 분들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DC형은 이렇게 좀 높은 수익률 거두신 분들이 좀 많은 편이다라고 볼 수 그럼 있습니다. 나의 수익률은 전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일까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예, 이번 백서를 한번 네. 여러분께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요. 네. 제도별로 수익률이 상위 몇 프로 속하는지 이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DC형 가입자인데 내 수익률이 100명 중에 몇 등인가 이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나온 발언은 내가 4.7% 수익률이면은 한 100명 중에서 10등 그리고 9.2%면은 한 5등 정도 된다. 이렇게 좀 기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로자 입장에서 그 퇴직연금 제도는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갈 때 이미 그 기존의 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DB형 가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알아서 굴려주고 내가 받을 퇴직금이 이제 정해져 있으면 퇴직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몇 가지 방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퇴직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변경을 먼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DC, DB 중에 하나만 도입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두 가지 모두 도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즉 이제 DB형만 있는 회사 내가 다니고 있다. 그럼 이제 DC형을 추가로 도입해 주세요라고 이제 회사에 이제 건의를 해보는 거죠. 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뭐 건의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아무래도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가 다닌 회사 DB형이다 혹은 퇴직연금 제도가 아직 도입이 안 되는데 운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오롯이 좀 책임을 져야 되는 IRP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은 어떨까 합니다. 네, 그래요. 그 IRP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어느 정도들 되던가요? 네. 아무래도 퇴직금을 IRP로 받는 게 지금 의무화된 영향도 있고요. 또 이렇게 IRP에 직접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때 이제 세액공제를 뭐 13.2%, 16.5% 받을 수 있는 것이 알려지고 있어서 그런지 IRP 적립액이 전년 대비해서 한 30% 정도 늘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2년 연속 30% 늘어나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IRP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수익률을 살펴보면요. 아까 DC형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 5.18%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IRP가 5.86%로 더 높습니다. 네. 그리고 6% 이상 수익률 거둔 가입자가 아까 DC형은 제가 100명 중에 8명, 한 8%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IRP는요. 100명 중에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3명 한 30% 정도가 6% 이상 연간 수익률을 거두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가입자 중 100명 중 13명은 연간 수익률이 10%가 넘습니다. 네, 네, 좀 상당히 좀 높게 그렇군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IRP의 적립금 투자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 것 같은데 IRP는 대부분 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회사 퇴직연금 제도 종류에 상관없이 직장인 뭐 물론이고요, 공무원, 자영업자,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누구나 가입이 되고요. 뭐 금융회사 중에 뭐 은행, 증권, 보험사 중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편하신 곳을 이제 고르시면 됩니다. 네. 금융기관 한 곳당 한 계좌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그냥 나는 하나만 IRP 가질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받은 퇴직금은 A 금융기관 IRP에 넣고 그리고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을 용도는 뭐 B 금융기관 IRP에 넣고 이렇게 좀 네. 관리하시게 되면은 네.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빼서 쓰실 때 그 세금 계산이 조금 더 쉬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퇴직연금 투자하신 분들이 주로 어떤 상품을 골랐는지 그런 내용도 이번 백서에 나왔나요? 네, 작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가장 많이 투자된 상품이 이번 백서에 공모펀드 상위 7개, ETF 7개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네. 상품명이랑 회사명은 좀 이렇게 가려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름에서 이제 어떤 컨셉이나 뭐 특징이 있는지는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펀드는 한 크게 세 종류로 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많이 투자되고 있는 펀드는 TDF, 타깃데이트 펀드입니다. 날짜 정해놓은 거죠. 네, 네. 은퇴 목표 시점에 맞춰서 자동으로 자산 배분해주는 그러니까 연금 투자에
투자에 좀 최적화된 상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 그 은퇴 목표 시점을 이제 와인처럼 이제 빈티지라고 부르는데 2025, 2030, 2045 이렇게 TDF 3개가 이제 상위에 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2025다. 그러면은 올해가 이제 2025년도니까 올해까지만 운용을 하는 펀드인 거죠, 원래. 그렇게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목표 연도가 되면은 주식 비중이 40%로 이하로 떨어지는데 네. 뭐 상품 설계에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40% 밑으로 계속 줄이는 펀드도 있고 아니면은 뭐 40% 근방에서 계속 유지시키는 상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금처럼 이제 만기가 됐다고 해서 팔아야 되는 상품은 TDF는 아닌 거고요. 그대로 두셔도 되고 뭐 다른 상품으로 뭐 갈아타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 퇴직연금 투자 펀드 중에 그러면 TDF가 가장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네. 또 어떤 종류가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해외 주식형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또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내 채권형 또 뭐 주식 비중 한 40% 정도 가져가면서 국내 배당주에 투자하는 펀드가 좀 뒤를 잇고 있습니다. ETF 같은 경우는 어때요? ETF는 좀 특이한 점이 국내 채권형 하나 빼고는 7개 중에서 전부 다 해외 주식형이라는 게 좀 특징인데요. 네네. S&P 500에 투자한 ETF가 가장 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외에 좀 나스닥 100이라든지 뭐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뭐 반도체 지수라든지 미국 장기 국채 ETF에 투자하는 ETF 이렇게 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렇게 펀드라든가 ETF 같은 게 이렇게 해외 주식형에 그 쏠리는 이유가 있겠죠. 네, 지난해 뭐 미국 증시가 워낙 더 좋았던 점도 있고요. 또 네. 반면에 이제 국내 시장은 좀 저조했던 점 이런 점을 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좀 중요한 점이 절세 혜택이 있다는 점인데요. 국내 주식형 펀드나 ETF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 대한 좀 과세가 없는데 해외 주식형 펀드나 ETF는 일반 계좌에서 거래하게 됐을 때 15.4% 배당소득세 과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게 퇴직연금 계좌에서 거래하게 되면은 세금이 없고 55세 이후에 인출하실 때 연금소득세 3.3에서 5.5%만 내시면 되기 때문에 네. 당장 사용하실 돈이 아니라면은 뭐 그 해외 주식형 상품으로 투자해서 뭐 굴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일반 계좌보다는 퇴직연금 계좌를 이용하시는 게 세제 측면에서 네. 분명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퇴직연금 가입자의 투자 현황에 대해서 이제 들어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절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닌 상황이고요. 네. 자 그렇다면 나도 내 퇴직금을 투자하고 싶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어렵다고 한다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만일에 내가 다니는 회사 직원 수가 30명이 안 된다. 네. 그리고 직원들이 퇴직금 운영을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 기금 제도인 푸른 씨앗에 가입하자고 회사에 건의해 보는 것을 좀 추천해드리고 푸른 싶습니다. 씨앗. 그러니까 네. 직원 수가 30명이 안 되는 거. 네. 30인 이하 기업에서 네, 그게 네. 가입 조건입니다. 네. 3년 전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지금 이제 가입자가 12만 명에 3년 만에 가입자가 10배로 막 느는 등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푸른 씨앗 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모아서 이제 기금 형태로 운용을 하는데요. 네. 이거를 그 전문 금융기관에서 운용을 해주고 근로복지공단이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네. 또 국내 채권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안정성도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수익률이 한 6.5%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DC, DB형 퇴직연금 가입자 수익률보다 사실 좀 높은 편이기도 괜찮은데요? 합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면 이 푸른 씨앗 이거는 이제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꼭 한번 고려해 네. 보시면 좋겠어요. 네, 퇴직금 수급권 보호가 되는 것도 있기도 하고요. 또 사실 퇴직연금제도 도입하게 되면은 회사의 그 관리 담당자가 좀 업무 부담이 생기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푸른씨앗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담이 좀 덜하고 신청하는 그런 절차도 굉장히 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해당되시는 기업의 담당자분께서는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입자 수수료 면제 뭐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네, 네. 현재 3년간 가입자 수수료 면제도 되고요. 또 네. 저소득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네. 부담금에 대해서 국가 예산 지원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사실 좀 흔치 않은 그런 혜택인 만큼 네. 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퇴직연금 투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눠봤는데 끝으로 조언을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은요. 네,
퇴직금을 그냥 회사에서 주는 대로 받는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굴린 만큼 받는다라는 좀 인식 전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내가 어떤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당장은 뭐 1% 수익률 뭐 크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10년, 20년 뒤에는 그 차이가 좀 크게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퇴직금의 일부는 반드시 전부가 아니더라도 일부는 꼭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상품에 적극적으로 배분하시면은 노후 경제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스 투자와 연금센터의 오현민 수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